중동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유가 급등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차 오일 쇼크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급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이사님께서 오늘 이제 크게 한 3가지 주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왜 이 주제를 가져와셨고 어떤 이야기 해주시려고? 전쟁이 났으니까 네.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 알려면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 트릴레마라는 게 이제 삼각형인데 3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국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니까 당연히 유대주의라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국가죠. 민주국가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고토회복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땅인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 너희는 저기 가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원래 살고 있었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니네들 우리 땅이야 이렇게 이제 해버려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 고토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3가지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중에 3개 다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고토 회복은 못하더라도 유대주의와 민주주의는 끌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고 독립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싫은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특히 강경 우파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났던 게 1995년이요. 1995년에 뭐 하셨어요, 김 작가님? 1995년이요? 13살인데? 13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거의. 네. 30년 전인데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있었을 때 팔레스타인 대표와 이스라엘 대표가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사이좋게 지내.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국가 해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둘이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국가로 잘 한번 살아보자 라는 시도가 있었던 게 1995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두 국가 해법이라는 거, 오슬로 협정이라는 걸 주도해서 추진했던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의 이름이 라빈입니다.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이런 거를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추진한 다음에 암살당하세요. 극우 세력이라고, 극우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극우 청년들이 잠깐만 팔레스타인하고 악수를 한다고? 야, 우리는 고토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암살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등장한 30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네타냐후입니다. 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총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30년 전을 물어봤냐면은 95년 그러면은 30년 전인데 지금까지도 총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96년부터 99년,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다시 총리가 되십니다. 국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는 3차 집권하면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패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해먹어도 해도 너무 많이 해먹었다. 너무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트릴레마라고 하고 민주국가이면서 유대주의를 유지하면서 고토 회복은 좀 양보하더라도 팔레스타인 좀 인정해주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정책 방향은 민주주의? 그거 좀 양보하더라도 이거 2개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대표적인 추진했던 정책이 사법부를 개혁한다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작년 12월 달에 네타냐후가 총리가 된 이후로 이스라엘에 만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투 스테이트 솔루션. 그래서 민주주의이면서 유대주의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 빼고 이쪽으로 가는 거네? 야, 우리 계속 힘들어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타냐후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타냐후가 이렇게 사법권을 개혁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유명한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이분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네타냐후 뭐 사법권을 이렇게 하다니 민주주의라는 걸 모르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실제로도 이스라엘 내에서도 굉장히 과격한 시위들이 있었어요. 전쟁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타냐후라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법권 개혁이나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역설적으로 전쟁이 난 이후에 이분의 입지 혹은 이 지위 혹은 영향력,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네타냐후다.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기존에 있었던 입장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한국을 보면은 주말 동안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3가지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타냐후가 그동안 추진했던 이 정책이 문제가 많다. 다시 되돌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을 쌩까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니네 있든지 말든지, 니네 국가로도 인정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아이언돔이 있으니까.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요격률 90%를 자랑하는 미사일이 있어. 그게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무시하고 쟤네들이 우리 공격해도 어차피 미사일로 다 쏴서 맞힐 수 있어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무력화됐던 게 5,000대를 한 번에 쏘니까 안 되네. 이렇게 되면서 야 니네들이 생각했던 팔레스타인 쌩까고 우리가 잘 싸자 이런 거 안 되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전쟁 난 데는 가자 지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서한 지구라는 게 있어요. 서한 지구에는 파타라는, 우리가 이번에 전쟁 났던 게 하마스라는 이제 반군 세력이고요. 이 세력들을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서로 견제하면서 힘도 못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죠. 왜냐면은 이렇게 견장 관계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외교입니다. 외교 정책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아예 그냥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을 저렇게 너무 괴롭히잖아 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교를 정상화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럼프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오래된 믿음의 선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의 후예들이 유대인들이고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슬람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사실 보면은 유대교, 이슬람교 엄청나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빠였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아브라함 협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팔레스타인 아니더라도 좀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협정을 한 것이 아브라함 협정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UAE 그리고 바레인 뭐 이런 나라,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영 불편했을 거야. 야 우리 쌩까고 야 니네들끼리 국교 정상화한다고? 라는 그런 이제 불편함,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이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우디도 한다. 사우디도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다 라는 이야기가 전쟁 나기 2주 전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의 국교 정상화를 한번 추진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뒤에서 지원해줬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가 저기로 가버려? 국교를 정상화해버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전쟁이 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고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거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뒤에는 이제 미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지원을 해줬고 응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고 이 전쟁에 얼마나 깊이 개입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란까지 참전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사우디 정상인 빈살만과 이란 정상이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 전쟁 확산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쟁이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 더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타냐후라는 그 총리가
추진했던 방향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유대주의와 민주주의를 할 거냐, 아니면 유대주의와 고토 회복을 할 거냐라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타냐후가 그동안 이쪽으로 추진했던 그 방향이 전쟁이 나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전쟁이 난 이후로 오히려 더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하마스가 너무 잔인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의 여론도 오히려 더 이스라엘 쪽으로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고토 회복 이쪽으로, 민주주의, 고토 회복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해당 지역 내에서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더 확산돼가지고 전 세계가 막 크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폴 튜더 존스라고 굉장히 그루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일부 지역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쟁은 아마 전 세계가 동시에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탈리아 하마스 전쟁 이거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다른 축은 아마 중국과 대만이 되지 않겠냐. 이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썸네일 그 3차 세계대전 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 났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저희 채널에 3스타 하셨던 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중국 대만 여쭤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대만을 이제 침공하거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쨌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여쭤보니까 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미국과 한국이 맺어진 그런 협정에 의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을 이렇게 뭔가 공격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북한에서 당연히 남한을 침공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가면 안 되잖아. 못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참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후에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기후가 안 좋아질수록 살 곳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살 곳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던 곳이 아니고 저곳이 더 좋아 보일 때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투자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뭐 유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전쟁이 났고 많은 분들이 중동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유가 급등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 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썸네일, 그런 썸네일도 있더라고요. 오일 쇼크 온다. 3차 오일 쇼크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유가 급등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이면은 또 굉장히 오래전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러니까 50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오펙이라는 기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펙이 그때 당시에 생겼고 이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쳤어요. 왜냐하면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란에 있는 석유를 영국에서 그냥 공짜로 다 가져가 버리고, 사우디에 있는 석유를 미국에서 공짜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우리 땅에서 나는 건데 왜 쟤들이 그냥 가져가지? 물론 뭐 캐는 기술을 가져와서 한 건 알겠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기구가 오펙 기구라고 보면, 이 오펙에서 굉장히 똘똘 뭉쳐서 야, 가격 한번 올려버리자, 그리고 이제 전쟁 일으키자 막 이러면서 4차 중동 전쟁이 있었던 1973년부터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은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중동에서 저렇게 문제가 되면 유가가 급등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달랐던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똘똘 뭉치질 않아요. 왜냐? 아까 그 이스라엘과 이미 국교 정상한 한 나라도 있고, 뭐 사우디, 이란 좀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합쳐서 유가를 올려보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70%를 인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유가가 70%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한 150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당연히 쇼크가 오죠.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급을 줄이는 문제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수요가 어땠느냐도 중요해요. 미국의 당시에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요, 그때부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원유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매우 빠르게 증가해요. 자동차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가했겠죠. 그런데 1969년, 70년부터 미국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석유가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1969년, 70년부터 미국 내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랬는데 전쟁이 나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쟁 때는 유가가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4차 전쟁 때 급등했던 이유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벌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벌어졌던 수요와 공급이 다시 만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순수출하는 국가로 2021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2013년에 셰일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73년부터 올라갔던 수요를 이때 다 따라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뭐 그런 상황이긴 하죠. 설명드린 게 첫 번째는 오펙이 똘똘 뭉치는 상황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그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전략비 충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비 충류라는 거는 언제 생겼냐면은 이것도 1973년에 오일 쇼크가 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전략비 충류 보면 어디 뭐 소금 기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큰 높이에다가 매장량을 해가지고 담아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중동에서 저렇게 전쟁이 나고 하니까 기름 가져오지 못하잖아.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경제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비축류를 가져다 놓자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이야기했던 수준이 뭐냐면은 한 90일 정도는 버틸 수 있게 하자.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양의 90일 정도는 저 서군 기둥에다가 넣어놓자. 그래야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뺐다 쓰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작년에 이제 유가가 많이 급등하고 우리가 고민 많이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연준이 금리 인플레이션 잡냐 못 잡냐 이런 얘기할 때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유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에서 전략비 충류를 대폭 방출해가지고요. 전략비 충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한 120일 정도 수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전략비 충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유가가 여기서 뭐 전쟁이 났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으나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단 여기서 이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참전하는 거나 이런 일들만 없으면 여기서 전쟁이 유가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가정하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메인 시나리오는 유가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3일 만에 다 진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가지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전쟁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 얘기하고, 알고 싶은 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진정된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유가만 진정된 게 아니고요. 두 가지가 진정이 됐는데 달러도 진정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리가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 기억으로 10월 2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날 금요일이었거든요. 전 세계 그 위험자산의 바닥이었어요. 이 날이 전부 바닥이었거든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일본 BOJ에서 어마어마한 개입을 해요. 못 올라가도록.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았던 거죠.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팔면서 150엔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근데 사실 이제 환율을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고, 연준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파월이랑 너무 친해서 파월의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딱 트윗을 날립니다. BOJ에서 개입한 그 시점에서 우리 금리 인상 이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합작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도 10월 3일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일본의 엔화가 150엔을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자 일본 정부에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연준 의원들이 계속 도비시한 얘기,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금융시장을 보실 때 아주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보라고 하면은 저는 엔달러 환율을 뽑고 싶어요. 이 환율이 190엔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아니면 다시 또 올라갈 건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주가의 바닥이 또 한번 만들어질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이렇게 심화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놔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산다는 얘기냐면은 안전자산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게 뭐 있을까? 야, 이게 전쟁 나고 이거 불안한데 안전한 거 어디다가 맡겨놔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대안이 결국은 미국 국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쟁 이전에 제일 많이 시장에서 걱정했던 게 뭐죠? 미국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큰일 났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미국 국채 너무 많아가지고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되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었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다가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규모가 1조 달러가 넘는다. 1조 달러가 넘으면은 얘네들이 쓰는 예산안 세부 항목 중에 그냥 1등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자 내려고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거다. 그럼 빚을 더 내면 또 이자가 높아질 거고 이자를 내면 또 부채가 늘어나서 이건 못 잡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생각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야, 미국 국채가 이제는 안전한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국채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돈을 계속 빌려야 되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죠. 이런 걱정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딱 났어요.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깐 그래도 미국 국채가 제일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러면서 금리가 진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떠냐였잖아요. 역설적인 얘기인데 전쟁 이후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시장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에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거는 결국 이제 연준일 텐데 연준 중에서도 보면은 연준 의원들 중에서 매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둘기파, 따뜻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나래비를 세워보면 여기 끝에 있는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분이고요. 이 끝에 있는 분이 굴수비라는 분이에요. 매파 끝이 크리스토퍼 월러고 비둘기파 끝이 굴수비님. 네, 굴수비. 네, 월러, 굴수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분이 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매파의 두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 않았지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금융시장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긴축적인 모습을 만들어줘서 연준이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할 일이 뭐였냐면 금리 올려서 인플레 잡는 건데 금리가 지들이 알아서 올라가면서 긴축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라서 야, 세상에 제일 매파였는데 이분까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제는 또 다른 연준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이러면은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더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진정될 것 같은데 원래도 비둘기였던 이 굴수비 총재도 10월 초에 이제 연설을 한번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인플레이션 잡혔다라는 거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거는 사실 공급 측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공급 측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은 수요도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개인들에게 돈을 워낙 많이 줘가지고 그 돈으로 쓴 거지 그 돈 떨어지면 이제 못 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9%까지 올라가고 할 때도 꿈쩍도 안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년 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꿈쩍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5년 후에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 질문을 해보면 아니 1년 후에 뭐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이거는 유가가 올랐어? 아니면 뭐 음식 식품 가격 올랐어? 뭐 서비스 가격 올랐어?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연준을 믿어 안 믿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면은 연준이 어떻게 해서든 금리를 올려서 뭐든 해가지고 잡으면 잡히겠지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5년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기대치를 보면 사람들이 연준을 얼마나 믿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여전히 2에서 3%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많은 경제 채널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연준을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괜히 금리 뭐 이렇게 올려가기 힘들고 뭐 또 돈을 또 왜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오고 뭐 하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지표를 보면 여전히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에이
연준이 잡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걸 이야기하셨다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금융시장이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올해 2번 FOMC가 남았죠. 그거 때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 거시적인 요소들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자, 현재 주식 시장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좀 이제 남은 게 벌써 이제 11월, 12월 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 전망?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안정화됐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전쟁이 터진 이후로 또 연준 인사들도 더 도비시해졌다, 부드러워졌다라는 측면이죠. 인플레이션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 사실 그동안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거라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 주가가 오르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주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막 경제가 좋다는 거냐? 왜 이렇게 비관적인데 왜 이렇게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화폐적인 현상도 일부 반영돼 있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레이 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제가 가져왔는데 1700년대 이후로 전 세계에는 약 750개의 통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진짜 많았죠. 뭐 원화, 이런 엔화, 등등 여러 가지 통화들이 따져놓고 보면은 750개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 화폐라는 거는 처음에 생겨나는 건 쉽지만 거의 대부분 소멸되거나 아니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똑같은 돈으로 쓸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결국 인플레이션이란 얘기예요. 연준이 하는 게 뭐냐, 물가를 잡는 거요. 물가를 2%로 잡는 거요. 이 얘기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되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도록 맞춰주는 것이 연준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제일 잘했던 게 연준인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면 이 늘어난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론가 가는데 갔던 돈이 생산성을 높이는 대로 가게 되면 경제는 잘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 화폐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화폐가 간 곳이 성장성을 높이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성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딴 데로 간다. 이런 반드시 문제가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혁명이 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계속해서 AI라고 보고 있는 거고, AI 때문에 정말로 드라마틱한 생산성 혁명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늘어난 화폐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오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빚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그 돈으로 뭐 했는지를 따져보니까 집을 샀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집은 그러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은 일라일릴리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주가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들을 위주로 개인들은 담아야 될까요? 안전한 걸 사셔야죠. 뭐가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주식 중에서 안전한 게 뭘까 있을까요? 그냥 미국의 빅테크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금리가 올랐는데 저렇게 성장주가 올라가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성장주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국의 빅테크는 안전자산이어서 올라간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의 대부분이 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받는 이자가 줘야 되는 이자보다 더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자들이 많이 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도하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미국의 빅테크는 주식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이 회사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들이다.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은행 앞에 쓰는 수식어였어요. 야, JP 모건 이런 은행들은 얘가 망하면 시스템이 망가지니까 얘는 망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라는 표현을 쓸 때 붙는 수식어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라는 표현인데, 이게 테크 회사에도 붙었다는 거죠.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테크 회사 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미국 안보랑 테크는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엔 전쟁은요 AI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에서 중국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빅테크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의 존재는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너무 답은 간단한데 불확실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빅테크가 여전히 가장 유효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빅테크 듭니다. 중에서도 특히 좋아하시는 데는? 저는 테슬라를 계속 좋아하고요. 네, 업사이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또 제가 알고 이사님은 코인도 좀 아시는 걸로 아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던 얘기는 전쟁 같은 이슈가 나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뭐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인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서 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맞아요. 그 말은 일리가 있는지, 플러스 지금 뭐 이미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코인 가격이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맞아요. 다시 이제 붐은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럼 비트코인도 안전 자산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얘기는 흔히 이제 안전한 것의 반대말은 위험한 거니까, 그럼 위험 자산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단어가 변동성일 거예요. 그렇죠. 위험 자산은 변동성이야. 변동성이 높은 거는 위험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험 자산과 변동성은, 그러니까 마코비츠라는 사람이 이걸 잘 만들어내서 연결이 된 거지, 사실은 그 변동성이 높다고 위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변동성이 낮아요. 근데 계속 빠져. 가격이. 이거 안전한 건가? 아니, 변동성이 높은데 계속 올라. 이거는 안전하다는 거를 변동성만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위험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에요. 아, 전쟁이 났어?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어? 은행이 망했어? 위기가 왔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찾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안전자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거는 똑같이 힘들어서 채굴을 했는데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옛날에는 이만큼씩 났는데 이만큼 줄어드니까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는 폭이 컸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줄어드니까 그 폭은 작아요. 그래서 반감기의 영향력이 이전만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저장해 놓는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오늘의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테니스 좋아하시잖아. 네. 테니스 칠 때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가 잘 치거나 상대가 못 치거나. 내가 잘 친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세게 쳐가지고 그렇죠. 딱 코너에 넣든지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위닝샷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탁 치는 거죠. 반대로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슬슬 넘기기만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해주는 경우. 위닝샷을 칠 거냐 아니면 미스샷을 줄일 거냐. 그 비율을 하워드 막스가 하셨더라고요. 하워드 막스도 테니스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투자하실 때 자꾸 위닝샷을 치려고만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올라가는 걸 못 사서일까? 빠지는 거를 사서 아닐까? 그리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스샷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뭘 사야 돼? 그러면서 위닝샷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미스샷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자산의 가격이라는 건 그냥 대세 상승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스샷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또 투자에 결국에는 성공하시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어서 치다 보면 막 위닝샷 날리고 싶거든요. 그쵸. 근데 꼭 그 위닝샷이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힘이 들어가겠지. 맞아. 그러면 실책이 나. 맞아. 내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 위닝샷을 아주 자주 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질러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하기 위해서 혹은 위닝샷을 치기 위해서는 평소에는 늘 이렇게 미스샷은 줄이는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좋은 기회 왔을 때는 쳐야죠. 근데 그런 기회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계속 투자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미스샷을 줄이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실 대박날 종목, 늘 위닝샷 같은 것들을 늘 찾고 있지만 돈을 잃는 그런 미스샷만 좀 줄여도 우리 현금을 잘 지키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하워드 막스가 하신 말 중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하워드 막스의 운용사 이름이 오크트리거든요. 오크트리가 나무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 사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 오크트리라는 회사가, 운용사가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회사를 만든 당시에 펀드 매니저를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이분은 14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셨는데 등수가
14등에서 47등이었대요. 항상 100명 중에서 14등에서 47등을 했으니까 절반 이상, 중간 이상은 계속 갔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대단한 성과를 낸 건 아니죠. 중상위권. 근데 이걸 14년 하니까 전체 14년 동안의 등수는 몇 등이냐면 4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스샷을 안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늘 뭔가 잘해야 돼. 1등 한 것도 아니야. 14등이야. 제일 잘한 게 14등.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니샷보다 미스샷을 줄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만난 손님은 유호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